최처녀는 저녁마다 화원에 나와서 이생을 기다렸으나 두 서너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생이 병이 나지나 않았나 염려되어 향화를 시켜 몰래 이웃사람에게 물어보게 하였더니 이웃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도령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두서너 달이 되었네.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상심하여 병이 나서 침상에 쓰러졌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김시습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며 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짓고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 발행되었고 그러던 것을 개화기 채남선이 발견하여 1927년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렵게 우리에게 온 우리의 보물입니다. 소설은 지난주 만복사 저포기와 같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김시습은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나 봐요. 주인공 이생이 학당에 다니다가 양반집 딸인 최씨 처녀를 알게 되어 밤마다 만나 미래를 계속합니다. 이때 최씨 처녀가 16이고 이생이 18이었어요. 옛날에는 참 어릴 때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옛날에 백설공주도 그랬고 백설공주가 14살인가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요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연애하고 그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닌가 봐요. 아들의 행실을 눈치챈 이생의 부모가 이생을 울산의 농장으로 보내버리자 둘은 만나지 못해 애를 태우죠. 이생이 울산으로 떠나버린 사실을 안 최처녀는 그만 병이 나고 맙니다. 오늘은 소설의 전반부만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과연 최처녀와 이생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한시 번역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사조라고 하죠. 그런 삼사조,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운율을 타는 그런 시 형태인데 참 우리말에 잘 맞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시 번역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산책할 장소는 대하소설 토지의 드라마 세트장인 경상남도 하동의 최참판 댁과 마을입니다. 드라마 세트장인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많은 드라마가 촬영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아도 좋을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이생규장전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송도에 이생이란 사람이 낙타교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18살이었고 얼굴이 말쑥하게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비상하여 배움에 뜻을 두고 일찍이 국학에 다녔는데 길을 가다가도 글을 읽을 정도로 배움의 열의가 대단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중리의 양가댁 최씨 따님이 그 꽃다운 나이 16살쯤 되었는데 맵시가 아리답고 자수를 잘하며 시부에도 뛰어나 주위 사람들이 일컫기를 풍류 제자 이 수제야 반달 같은 최처녀야 너희 제주 너희 얼굴 한 번 보면 배부르다. 이생은 일찍부터 책을 옆구리에 끼고 서당에 갈 때는 언제나 최씨 집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집 북쪽 담 밖에는 수십 그루의 수양버들이 운치 있게 둘러쳐져 있었다. 이생은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쉬다가 문득 담 안을 엿보았더니 이름 있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벌과 새들이 그 사이를 요란하게 날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그마한 누각이 꽃숲 사이에 은은히 보이는데 구슬로 만든 발은 반쯤 가려져 있고 비단 휘장은 나지막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놓고 있다가 손을 잠시 멈추고 아래턱을 괴더니 시를 읊었다. 사창에 기대 앉아 수놓기도 느리구나. 활짝 핀 꽃떨기에 꾀꼴새는 지저귀고 살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하며 가만히 바늘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네.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누구 집 도련님고 푸른 것 넓은 띠가 버들새로 비쳐오네. 이 몸이 화신하여 대청 안에 제비되면 주렴을 사뿐 걷어 담장 위를 넘어가리. 이생은 그녀가 읊는 시를 듣고는 자기의 재주를 급히 시험하고자 안달이 났다. 그러나 그 집의 담장은 높고 가파르며 안채가 깊숙한 곳에 있었으므로 다만 서운한 마음으로 서당에 갔다. 그는 돌아올 때에 흰 종이 한 폭에다 시 세 수를 써서 기와 쪽에 매달아 담 안에 던져 보냈다. 최처녀는 시비 향하를 식혀 주어 보니 이생이 보낸 시였다. 무산 12봉에 첩첩이 쌓인 안개 반쯤 들란 봉우리는 붉고도 푸르러라. 이 몸이 외로운 꿈 수고롭게 하지 마오. 구름되고 비가 되어 양대에서 만나보세. 사마상여 본받아서 탕문군 꿰어내려니 마음속 품은 생각 벌써 흠뻑 깊어지네. 단머리에 피어있는 요염한 저 도리는 바람에 흩어지며 고운 봄을 앗아가네. 예쁜 인연 되려는지 굳은 인연 되려는지 부질없는 인의 시름 하루가 삼추 같네. 넘겨보낸 시 한 수에 가약 이미 맺었나니 남교 어느 날에 고운님 만나질까. 최처녀는 그 시를 읽고 또 읽은 후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자기도 종이 쪽지에 짤막한 글귀를 적어서 담장 밖으로 던져주었다. 도련님은 의심치 마십시오. 황혼에 뵙기로 합시다. 황혼이 되자 이생은 최처녀의 집에 찾아갔다. 문득 복숭아꽃 나무 한 가지가 담 밖으로 휘어져 넘어오면서 간들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생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 넷줄에 매달린 대광줄이가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다. 이생은 그 줄을 타고 담을 넘어갔다. 때마침 달이 동산에 돋아오고 그림자가 땅에 깔려 맑은 향기가 사랑스러웠다. 이생은 자기가 신선세계에 들어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은근히 기뻤으나 몰래 숨어들고 보니 머리칼이 곤두섰다. 그가 좌우를 살펴보니 최처녀는 벌써 꽃떨기 속에서 시녀 향아와 함께 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생을 보자 방긋 웃으며 시 두 구절을 먼저 읊었다. 도리나무 얽힌 가지 꽃송이 탐스럽고 원앙새 베개 위엔 달빛도 곱구나. 서생도 곧 뒤를 이어서 시를 읊었다. 이 다음 어쩌다가 봄 소식이 샌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 최처녀는 곧 달빛이 변하면서 말하였다. 도련님,
저는 애당초 도련님을 끝내 남편으로 모셔 오래도록 즐겁게 지내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조금도 걱정함이 없는데 대장부의 의기를 가지고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뒷날에 규중의 비밀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더라도 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녀는 향하를 시켜 방에 들어가서 술과 과일을 가져오게 하였다. 향하가 떠나버리자 사방이 적막하여 인적이라고는 없었다. 이생이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저희 집 뒷동산에 있는 작은 누각 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무남동녀이므로 여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연못가에 누각을 지으시고 시비와 더불어 화창한 봄을 즐기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기서 떨어진 깊숙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웃으며 큰 소리로 얘기해도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처녀는 좋은 술을 따라 이생에게 권하면서 시 한 편을 읊었다. 부용못 푸른 물을 난간에서 굽어보고 못과 꽃밭에서 정든님들 속삭이네. 안개는 부슬부슬 봄빛은 화창한데 새가락 지어내어 백조가를 불러보세. 꽃그늘엔 달빛 비쳐 털방석에 스며들고 긴 가지 잡아보니 붉은 꽃빛 쏟아지네. 바람 속에 저 향기는 옷 속에 스미는데 첫 봄 맞은 저 여인은 흥겹게 춤만 추네. 비단적삼 가벼이 해당화를 스쳤다가 꽃 사이에 졸거있던 앵무새만 깨웠어라. 이생도 곧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잘못 찾은 선경에는 복숭아꽃 만발이네. 한많은 인의 정회 어찌다 속삭일꼬. 구름 같은 쪽진 머리 금비녀 낮게 꽂고 시원한 모시적삼 새로 지어 입었어라. 나란히 핀 꽃 꼭지를 봄바람이 피워주니 저 많은 꽃가지를 비바람 불지 마오. 나붓기는 선녀 소매 땅 위에 살랑살랑 개수나무 그늘 속엔 항아시 춤을 추네. 좋은 일엔 언제나 시름이 따르나니 함부로 새 곡조를 앵무새야 가르치랴. 이생이 읊기를 마치자 최처녀가 말하였다. 오늘 일은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도련님은 저를 따라오셔서 두터운 정의를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가 북쪽 창문으로 들어가자 이생도 뒤를 따랐다. 누각에 걸쳐진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다락이 나타났다. 그곳은 서재였다. 책상은 매우 말끔하였으며 한쪽 벽에는 안개 낀 강 위에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 한 폭과 우거진 대와 묵은 나무를 그린 그림 한 폭이 걸려 있는데 모두 유명한 그림이었다. 그림 위에는 시를 써놓았는데 그것은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첫째 그림에 쓰인 시는 어떤 사람 붓끝에 힘이 넘쳐 이 강 위에 첩첩산을 알뜨리도 그렸는가. 웅장하다 산만길의 저 방호산. 아득한 구름 속에 봉우리 뵐 듯 말 듯. 멀고 먼 산새는 몇백 리에 서려 있고 눈앞에 솟은 모양 꼬불머리 비슷하네. 망망한 푸른 물결 먼 하늘에 닿았는데 저문 날 바라보니 고향 생각 그지없네. 그림을 보고 보니 내 심정 쓸쓸하네. 상강 비바람에 배 띄운 듯하여라. 둘째 그림에 쓰인 시는 쓸쓸한 대숲에는 가을 소리 들리는 듯 기괴한 고목은 옛정을 품었는 듯 구부러진 대뿌리엔 이끼 담뿍 끼어 있고 앙상한 저 나무는 바람설이 겪어왔네. 무궁한 조화가 자취 가슴속에 지녀 있네. 기묘한 이 경지를 누구에게 말해보랴. 솜씨 높은 위은 여가
이미 세상 떠났으니 심오한 조화작용 알아낼 이 며칠언가. 갠창 그윽한 곳 말없이 마주보니 신기하고 묘한 필법의 삼매경에 들었어라. 한쪽 벽에는 사시의 경치를 읊은 시를 각각 4수씩 붙여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어떤 이가 지었는지 알 수 없었다. 글씨는 조맹부의 서체를 본받아서 자체가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그 첫째 폭에는 부용장 깊은 향기 은은히 나부끼고 창밖에 살구꽃은 비 내리는 듯 지는구나. 새벽 종소리에 남은 꿈 깨고 보니 신이화 짙은 독엔 백설조만 울고 있네. 제비는 쌍을 짓고 골방엔 해독인데 귀찮아 말도 없이 바느질을 멈추느나 아리따운 젖꽃 속에 짝지어 나는 나비 그늘진 동산에서 지는 꽃을 따라가네. 선들바람 살랑살랑 초록치마 스쳐가면 부질없는 봄바람에 이내간장 끊어지네. 말없는 이 심정을 뉘라서 알아줄까. 온갖 꽃덜기 속에 원앙새만 춤추는구나. 무르익은 봄빛은 천지에 가득 차고 진홍빛 연두빛이 사창에 비치누나. 뜰 안에 방초들은 봄 시름에 겨웠는데 주렴을 사뿐 걷고 지는 꽃을 지켜보네. 그 다음 폭에는 이러하였다. 밀보리 처음 베고 어린 제비 펄펄 날째 남녘들의 석류꽃은 여기저기 피었구나. 들창가에 홀로 앉아 길쌈하는 아가씨는 붉은 비단 잘라내어 새 치마를 짓고 있네. 매화 열어 이미 익고 가는 비 뿌리는데 꾀꼴새 울고 나서 제비마저 드나들고 이 봄도 간데없이 풍경조차 시드는데 나리꽃 벌써 지고 새 죽순만 싹 트누나. 푸른 살구 손에 집어 꾀꼬리나 때려볼까. 난간에 바람일고 해그림자 더디구나. 연잎엔 향내지고 못물만 가득한데 푸른 물결 깊은 곳에 노자새가 목욕하네. 나무평상 대자리에 비단처럼 이는 물결, 소상강 그린 병풍 한 점의 구름일 뿐. 고달픔에 못 견디어 낮잠을 설깨우니 창가에 비갠 해만 뉘엿뉘엿 지는구나. 그 다음 셋째 폭에는 가을바람 쌀쌀하여 찻잎을 맺히고 달빛은 교교한데 물결은 푸르구나. 끼럭끼럭 기러기 울며 돌아갈째 우수수 떨어지는 오동잎 소리. 평상 밑에 우는 벌레 소리 또한 처량한데 평상 위에 우는 여인 구슬 눈물 떨어지네. 머나먼 싸움터에 몸을 바친 이미 쉬어 오늘 밤 옥문관에 저 달빛 비치리라. 새 옷을 마르려니 가위조차 차가움네. 나직이 아이 불러 다리미를 가져오다. 불 꺼진 다리민 줄 전혀 미처 몰랐네. 현악기 퉁기면서 다시금 머리 긁네. 연꽃도 다 피었고 파초잎도 누르른데 원앙 그린 기와는 첫서리에 젖어있네. 묵은 시름 새 원한을 막을 길이 없는데 하물며 골방 속에 귓두람이 우는구나. 그 다음 넷째 폭에는 이러하였다. 한 가지 매화근을 창문에 걸리었네. 바람 센 서쪽 행랑 달빛 더욱 교교하네. 화롯불 꺼졌는가 부저로 헤쳐보고 뒤따라 아이 불러 차솥을 얹어 놓네. 밤소리에 놀란 잎이 우수수 흔들리고 돌개바람 눈을 몰라 긴 마루로 들어올째 부질없는 상사몽에 하룻밤을 뒤척이니 그 옛날
전쟁터인 빙하에서 헤매네. 창에 비친 붉은 해는 봄날처럼 따뜻한데 시름에 잠긴 눈썹 졸음마저 뒤따르네. 병에 꽂힌 작은 매화봉오리는 반만 피고 수줍은 채 말도 없이 원앙새로 수놓는구나. 쌀쌀한 서릿바람 북쪽숲 스치는데 처량한 찬 까마귀 달밤에 울고 가네. 가물가물 등불 앞에 실 꿰기도 힘들구나. 임생각에 흘린 눈물 바늘귀에 떨어지네. 한쪽에 따로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휘장, 요, 이불, 베개 등이 또한 매우 정결하였고 휘장 밖에는 사향을 태우고 난향에 촛불을 켜놓았는데 환하게 밝아서 대낮과 같았다. 이생은 처녀와 더불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곳에서 머물렀다. 며칠 후 이생은 최처녀에게 말하였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의 슬파에 있는 몸은 집을 나갈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집을 나온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마을 입구에 나와서 기다릴 것이니 어찌 자식의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최처녀는 서운하게 여기면서도 이를 옳게 여겨 승낙하고는 담을 넘어 보내주었다. 이생은 그 후 저녁이면 최처녀를 찾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는 그에게 꾸짖으면서 말하였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현의 참된 말씀을 실천하려 함인데 요 사이는 황혼의 집을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어찌된 까닭이냐? 틀림없이 경박한 놈의 행실을 배워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처녀를 엿보고 다니는 것이겠지? 이런 일이 만일 탄로나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책망할 것이요. 또 그 처녀 지체 높은 가문의 딸이라면 반드시 내 행동 때문에 그의 가문이 누를 입게 될 것이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너는 한시바삐 영남으로 내려가서 노복들의 농사 감독이나 해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아버지는 이튿날 아들을 울주로 내려 보내버렸다. 최처녀는 저녁마다 화원에 나와서 이생을 기다렸으나 두 서너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생이 병이 나지나 않았나 염려되어 향화를 시켜 몰래 이웃사람에게 물어보게 하였더니 이웃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도령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두서너 달이 되었네.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상심하여 병이 나서 침상에 쓰러졌다.